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사 1급 49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1번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B, D, E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잘못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B를 보시게 되면 운송수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코텀즈의 경우는 운송수단을 기준하여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상운송 전용 조건과 모든 운송수단, 가능한 조건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해상운송 전용, 그리고 운송방식 불문 조건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운송방식 불문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해상, 항공, 도로, 철도, 복합 모든 운송수단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박 사용이 배제된 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D의 경우는 우리가 수출 물품의 경우 컨테이너라는 그 공간에서 터미널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화물로 이동이 될 때는 해상운송 전용, 즉 선박운송 전용 조건의 경우는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FOB 조건이 있습니다. 그 FOB 조건을 컨테이너 화물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거 별로입니다. FCA 조건으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E의 경우는요, 물품 인도와 위험 부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무역계약서에서 인도 조건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코텀즈는 인도 규칙이다. 그래서 인도 조건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듯 들립니다만 인코텀즈의 경우는 인도 조건 아니고 가격 조건입니다. 프라이스 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거 설명드렸고요. 옳은 것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잘못된 건 정답은 2번이고요. DDP 조건입니다.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자, 이때 매도인의 경우는 수입 통관 시에 발생되는 수입 관세, Import Duty입니다. 수입 관세를 비롯하여 제세 모든 것들을 다 부담을 한다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 표현이 괜찮습니다. 다만 뒤에 이어지는, 즉 두 번째 줄입니다.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하라는 건 unloading, 즉 운송수단에 실어져 있는 물품을 내리는 거죠. 이 양하의 경우는 비록 DDP가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코텀즈 총 11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유일하게 양하하여 인도하는 조건은 DPU 조건이 그러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역시나 인코텀즈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 인코텀즈 문제 중에서 이런 형태는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1가지의 정형거래 조건을 어떤 기준 하에서 잘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올바른 것은 정답은 B, C, D가 되겠습니다. B, C, D 이렇게 세 가지는 옳은 거고요. A와 E의 경우는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A를 보시면 수출 물품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견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물품 가격에 운임이 포함될라 치면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 셀러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은 C와 D 그룹이 그러하죠. 그래서 지금 A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 두 가지, F 그룹의 경우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건 CFR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E입니다. 수입 통관이 매도인의 의무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 통관을 매도인이 행하는 건 DDP가 그러하죠. DAP는 수입 통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셀러가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고 하는 DDP 조건에서는 수입 통관을 이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코텀즈 2020 FCA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이라고 하지요. 자, 일단 FCA 조건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일단 우리 FCA 조건을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일단 머릿속에 어떤 지문에 FCA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 인도 장소에 따라서 적재를 하는가 혹은 양하를 하는가를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FCA는 그 인도 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가 혹은 기타 장소인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각각의 장소에서 매도인이 적재를 하는가 혹은 양하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잘된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동그라미 1번 제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라고 밑줄 진 부분의 경우는요. 수거용 차량, 즉 collecting vehicle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창고나 공장이나로 수거용 차량이 오는 겁니다. 이때 물품의 적재, 로딩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 셀러가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적재 인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4번, 그 인도 장소가 기타 장소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장소인 경우는 매도인이 그 약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트럭 수배해서 직접 가는 거죠. 이때 양하, 즉 unloading, 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 아니? 바이어가 합니다. 매도인은 양하를 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FCA 조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5번입니다. 역시 인코텀즈 문제가 나와 있고요.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FAS 조건. 자, 일단 키워드로 FAS라는 단어를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크 카고라는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하는 선측 인도 조건의 경우는 그 적재 양하 작업에 큰 비용과 큰 시간이 드는 벌크 카고 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잘못된 설명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IP 조건입니다. 자, 일단 CIP 조건의 경우는요.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해서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 즉 수출국에서 강제로 선적전 검사를 하래요. 우리가 선적전 검사를 PSI, Pre-Shipment Inspection이라고 하죠. PSI라고 합니다. 이 강제가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 아니?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그래서 CIP 조건에서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아니다.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비용은 셀러,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FOB, CFR, CIF 조건입니다. 자, 일단 저 세 개 조건을 딱 보시면은 연상이 되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아, 저 세 개는 공통적으로 해상운송 전용이구나. 그리고 그 인도 장소가 본선의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자고요. 자, FOB, CFR, CIF는 그 인도 장소가 선적항 본선의 적재, 온보드 더 베슬입니다.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가 된 거죠. 기선적된 물품, 이미 선적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거, 이걸 우리가 조달이라고 합니다. 프로큐어라고 하죠. 이것도 우리가 인도의 그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정형 거래 조건 하에서 인도라는 건요. 본선에 적재 인도하는 것도 인도이고요. 그리고 이미 선적되어 있던 물품을 구매해서 조달하는 것도 인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DDP 조건입니다.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매도인의 최대 의무 부담 조건이고요. 매도인이 수입 통관 시에 발생되는 관세를 납부하죠. 이때 부가가치세, 매수인이 부담한다? 아닙니다. 관세와 함께 부가세, 관부가세 모두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조건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엔나 협약으로 문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CISG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제무역사, 일명 국무사에서 무역계약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인코텀즈 그리고 비엔나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 잘못된 건 4번입니다. 가스는 협약 적용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스라는 말은 우리 인코텀즈 CISG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는 이런 말 없어요. 있다라면 전기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서 배제시킨다 하는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 주식, 통화, 유가증권, 유통증권, 그리고 전기 하는 것들 있죠. CISG에서의 적용해서 배제시키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7번입니다. 비엔나 협약이고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국무사에서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큰 틀은 세 가지. 일단은 매도인, 매수인 공통의 구제권을 물어요. 혹은 매도인의 구제권을 혹은 매수인의 구제권을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수인의 구제를 묻고 있죠. 자, 일단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모두를 기재한 것은입니다. 역으로 매도인이 가지는 구제권, 물품 명세 확정권이죠. 요거를 배제시키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물품 명세 확정권은요. 물품 명세 확정권은 매도인이 가지는 구제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는 계약 해제권입니다. 우리 CISG, 비엔나 협약에서는 구제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제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중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 그만 헤어져 하는 계약 해제권입니다. 이 계약 해제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혹은 그 기간 내에 인도 안 할 거야 라고 표명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약 해제권이라는 키워드를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근본적인 계약 위반입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도 하죠. 즉 상대방이 기대했던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아주 근간을 흔들 만큼의 심각한 계약 위반을 우리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계약 위반일 때 계약 해제권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요.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의무 위반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 해제를 쓸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 계약 위반이 근본적인 계약 위반인가? 그렇다. 그러면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계약 위반이라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처럼 추가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 여리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할 거야. 나 인도 안 할 거야. 라고 표명을 하게 되면 비록 그 인도 불이행이라는 것이 근본적 위반은 아니지만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무역계약의 법률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체크는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무역계약의 법률적인 성격, 딱 이렇게 이 키워드를 만나시게 되면 네 가지의 계약, 그 성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낙선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분류식 계약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올바른 것은 CDE입니다. CDE. 자, 일단 요 CDE는 한번 읽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A와 B 왜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입니다. 무역계약은 낙선계약, 유상계약 성격에 따라서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 물품이 존재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 대개 흐름으로 본다라면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물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 물품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B입니다. 무역계약은 요식계약, 분류식 계약이죠. 무역계약은 분류식입니다. 그래서 전화든 문서든, 즉 구두든 어떤 방식이든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어떤 거든 오케이, 두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체결 성립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 4번이죠. A와 C가 자, 일단 옳지 않은 것 B와 D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을 한 경우 재판 역시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다. 즉 준거법 소유국과 재판 관할지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이라는 건요. 셀러 바이어 다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법에 기초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인가. 그게 바로 준거법이고요. 재판 관할권이라고 하죠. 재판 관할지를 정하는 재판 관할권의 경우는 그 소송 옳고 그름을 어디서 따질래? 소송 어디서 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입니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당사자의 약정을 최우선으로 정하는 건 객관 아니고 주관입니다. 객관의 경우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곳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주관주의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Source of Law, 무역 계약의 주요 법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뉴욕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뉴욕 협약을 만나시면 이런 거 우리 몰라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중재, 즉 셀러 바이어 매매 계약 체결할 때 클레임이 발생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중재라는 방법으로 그 분쟁을 해결을 하죠. 그 중재, 이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체약국들 간에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협약입니다. 뉴욕 협약. 그래서 일단 저 키워드를 보면 중재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입니다. 청약이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국무사에서 무역계약의 또 큰 줄기를 차지하는 거죠. 일단 비엔나 협약 하에서의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행해지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아가 승낙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청약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청약이 취소불능이면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도 그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효력 상실합니다. 우리가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사유, 대표적으로 취소, 철회도 있지만 거절 있습니다. 즉 피청약자가 리젝션을 하게 되면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리고 청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약이다 그러면 그 청약의 요건 CISG 14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일단은 특정인 앞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청약이다. 불특정 다수 앞으로 행해지는 의사표시는 청약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나아가 승낙도 마찬가지죠.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효력의 발생은 도달주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승낙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승낙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는 승낙도 청약도 모두 가능합니다. 철회라는 건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는 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철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발신주의다, 아니다, 도달주의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승낙은요. 청약에 대해 명백하게 동의하는 표시의 진술이고요. 행위에 의해서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행위로서도 우리가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물품을 선적한다, 대금을 지급한다 라는 어떤 행동으로서 그걸 우리가 묵시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add 하는 겁니다. 일부 변경하거나 하는 건 승낙으로 볼 수 없죠.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승낙을 의도는 하였으나 그 청약의 내용을 변경, 수정, 삭제 하는 경우라면 승낙 아니고 카운터 오퍼, 대응 청약, 반대 청약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청약에 대한 100% 무조건적인 동의가 바로 승낙이다라는 거죠. 14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방식 중에서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일단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계약의 성립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4번 이 계약 성립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영국의 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에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의 매수인이 청약을 보냈습니다. 이때 한국의 매도인이 수출 물품의 환적 허용하는 것을 추가하여서 매매 계약서 초안을 송부했습니다. 추가한 거예요. 이건 승낙 아니고 새로운 청약, 카운터 오퍼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제가 설명을 덧붙인다라면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일단 한국의 매도인이 청약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매수인이 가급적이면 원산지가 한국산 제품이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을 담았습니다. 요청. 자, 이걸 우리가 의뢰부 승낙이라고 합니다. 조금 공손하게 일단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의뢰부 승낙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일단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곡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하면 기본적으로 TQ, SD, RT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베스트죠. 자, 일단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는 선적지에서 한다, TQ. 양육지, 목적지에서 한다, RT. 그리고 SD의 경우는 선적 플러스 양육입니다. 원칙은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물에 의한, 수분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양육 품질 조건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수 습기입니다. 수분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테일 퀼, TQ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TQ 조건 아니고 여기 SD 조건이 된다. C damage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일단 요 네 가지는 한번 읽어서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왜 틀렸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신용장 거래입니다. 신용장이고요. ML 클로즈입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이죠.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몇 퍼센트요? 10% 아니고 5%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팁 하나 말씀을 또 몇 가지 위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net weight는 NET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포장 무게를 뺀 거고요. on or about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죠. 그래서 뒤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 앞, 뒤, 전 5일, 후 5일, 토탈 며칠이요? 11일입니다. 혹 경우에 따라서 국무사 지문에 10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분할 선적의 경우는 우리 신용장에서 기본값, 원칙은 허용이다. 뭐 요 정도 봐주십니다. 할부 선적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할부 선적의 경우는 특정 할부분을 미선적했을 때 해당 할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할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또 정리 한번 하시자고요. 17번입니다. 무역계약의 보험 조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박스가 있고요.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코텀즈. 괄호 조건은요. 매도인이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의무로 보험계약 체결하는 건 CIP, CIF 조건, 즉 I, 인슈어런스를 가진 두 가지 조건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라는 내용,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보험 금액에 대한 설명이죠. 즉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 보험회사가 보상해줄게 라고 약속한 최고 보상 한도액입니다. 송장금액의 110%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18번입니다.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BD입니다. B, D, E. 자, 일단 옳지 않은 것,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 조건은, D그룹의 경우는요. 수입항에서 양육하는 시점의 수량이 계약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운송 중 감량은 매도인이 책임지는 선적 수량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그룹은 도착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정확한 수량을 인도해야 되는 선적이 아니라 양육 수량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C입니다. 큐빅미터, CBM이라고 하죠. 우리말 입방미터고요. CFT, 큐빅푸트는 중량을 표기하는 단위다. 아니죠. 부피,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역계약의 종류하면 대개는 개별계약, 그리고 포괄계약, 뭐 이런 것들을 국무사에서는 묻습니다. 그 이 두 가지 계약의 뭐 특징이랄까요?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잘못된 설명은 3번입니다. 자, 포괄계약은 무역거래의 준칙으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일명 우리가 GTC라고 하죠.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하는 GTC를 체결을 한다. 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주문할 때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아니에요. 주문할 때는 주문서 혹은 청약 뭐 이런 것들을 보내서 너와 나 사이에 기본이 되는 표준 계약서는 있고 그때그때 주문이 행해지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조항 중에 영어 문장이 나와 있고요.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만나시게 되면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force majeure, 불가항력, hardship, 뭐 사정 변경 조항, claim amount. claim amount 하면 우리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을 claim amount라고 하죠. 자, liquidated damage.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일단 liquidated damage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입니다.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건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건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둬요. 근데 이 손해배상액의 특징 조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퍼센트가 나옵니다. 요렇게. 국문사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문장 한번 살피시다가 요런 퍼센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장 간단하게 한번 살필게요. If issuing the letter of credit, 만약에 신용장이 개설이요 딜레이가 되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요? 바이어 때문에. 즉 바이어가 개설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LC 개설이 안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이어는 매도인한테 지불해야 된대요. 얼마만큼을요? 0.3%, 즉 계약 금액, 즉 신용장 금액의 0.3%를 청구해야 한다. 즉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을 때, 얼마만큼을 청구할 거야. 미리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조항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박스에 영어 문장 그리고 하단에 A부터 E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B랑 C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영어 문장 쭉 이렇게 보시면 in the event material change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키워드가 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hardship이라고 합니다. 사정 변경의 조항, hardship clause라고 하죠. 우리 이 hardship 같은 경우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지금 어떤 이행을 하는 시점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행을 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행이 가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hardship을 이행 가혹 조항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hardship의 경우는요. 계약의 내용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큰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반영시켜서 우리 계약의 내용을 조금은 어떻게 변경하자라고 하는 그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나와 있는 A, D, E의 경우는요. force merger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불가항력이죠. 셀러 바이어의 컨트롤 밖에 있는 사정,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다, 전쟁이다, 폭동이다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 면책을 인정해주자 하는 게 바로 force merger, 불가항력이죠. 22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조항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국무사에서 무역계약 조항 관련 문제와 그 유형을 따져본다라면 이렇게 출제되는 건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죠. 특정 조항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된다. 여러분들이 세트로 잘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점수켓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 non-waiver, 권리 불포기 조항입니다. 즉 상대방이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도 그 이행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권리를 불포기한 건 아니다.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쎄요. 요거 하나 볼까요? infringement clause입니다. 권리 침해 조항이다라고 하죠. 권리 침해. 우리 제3자의 권리를 경우에 따라서 침해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3자에게 양도 금지한다 하는 건 양도 조항, assignment clause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안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면 알선, 조정, 중재, 소송 그 외 화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자, 일단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medi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우리가 조정을 영어로 conciliation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표현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일단 조정, mediation의 경우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습니다. 쌍방이 조정안을 오케이, 나 수락해. 혹은 수락하지 않아. 옵션 가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고요. 24번입니다. 중재 합의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재 문제가 국무사에서 2문제, 3문제 그 범위가 조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올바른 것은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D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중재는요,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 방식만 가능하다. 우리 문장에 만, 반드시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조금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중재의 경우는 사전, 사후 합의 모두 가능하다. 반드시 서면 합의다까지 정리하시면 베스트죠. 25번입니다. 중재 조항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어 문장에 all dispute로 시작하면 그건 중재 조항일 확률이 99.9%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추천은 지금 이 중재 조항입니다. 이 표준 중재 조항은 전체 문장을 다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재 이렇게 내용을 묻거든요. 자, 일단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중재판정부는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정하는 중재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재인 3인이네요. 자, 일단 그 뒤에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중재판정부, 중재인을 어떻게 정한다 확인이 되실 텐데 어렵지 않게 여기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 여기 4번 내용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당사자가 each party가 한 명씩 지명을 합니다. 원 포인트, 원. 이렇게 그래서 2명이 만나요. 그러면 그 2사람이 또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3인 구성한다. 그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 가겠습니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방식 중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ADR이라고 알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서는요. 소송은 X, 소송을 제외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 litigation, D가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비엔나 협약 CISG랑 인코텀즈 2020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 지부가 설치된 국가에서 영업하는 당사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인코텀즈, ICC, 즉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하고 개정은 하죠. 그리고 이 인코텀즈는 인도 규칙입니다. 룰이에요. 그러하기에 준거문헌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코텀즈 2020 버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준거문헌이 들어가야만 적용이 됩니다. 강제되는 거 아니고 구속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무역계약의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C, D, E. 이런 문제 나오시면요. 문제가 나오시는 건 아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옳은 문장들을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괜찮으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낯선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국무사를 대비는 하시지만 모든 계약서의 그 교재를 다
다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옳은 거는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 잘못된 것은 B. 잘못된 건 왜 잘못되었는가? 역시나 오답 고치고 흡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FCA, FOB, CIF, CIP와 같이 국제매매계약에서 수반되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조건들을 정형 무역거래 조건이라고 하죠. 트레이드 텀즈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비엔나 협약과 같은 실정법의 효력을 받는다? 아닙니다. 비엔나 협약은 맞아요. 실정법이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바로 직접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규칙입니다. 룰이에요.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은 규칙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잠시 휴식하시고요. 이제 무역계약에서 운송 문제 29번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